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8월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 갔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8월의 마지막 날을 몇 차례나 기억할까요? 윤 대통령 임기가 벌써 절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곧 반환쯤을 돌면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레임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유일한 전국 선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당청 관계입니다. 이게 삐끗하면 곧장 분열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임기 후반이 될수록 레임덕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널공들, 옛날부터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집권 여당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억울할 겁니다. 집권한 뒤로 아직 전폭적 지지를 받는 대중적 인기를 단 한 차례도 누리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아니, 한 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재명이 대선 직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한 뒤에 전국의 한쪽 축을 장악한 탓이 큽니다. 또 한편 윤 대통령이 집권 후에 담대한 정치를 못한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니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 절반은 아직도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을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정치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순일과 김만배가 짜고 벌인 재판거래 의혹조차 지금 발본색원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지금 권순일이 재판거래 의혹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의는 언제 세우려고 합니까? 이러니 어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결국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뒤늦은 전 정권 적폐청산이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얘기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적폐청산이 아니라 큰 나무의 가지 중의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타이 일사제 사건입니다. 검찰은 어제 문재인이 딸 문다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이 전 사위 서모의 타이 일사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보강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가로 서모란 자를 이상직 소유회사 타이 일사제세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그리고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자를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직을 시켰죠.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서울에 있는 문다혜 주거지에서 전 남편 서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과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집행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아직 문다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뇌물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걸까요? 검찰은 이상직이 2018년 초 중진공 이사장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보고가 있었는데도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사실과 그리고 그 직후부터 문재인의 사위 서모를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 일사제 임원으로 채용해서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그리고 태국 주거지 임대료 월 350만 원 가량을 지원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돈은 1150만 원 이 돈뿐이 아닐 겁니다. 문다혜 가족에게 지원한 돈은 드러난 것만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서모가 타이 일사제의 전무이사로 취직을 한 후에 문재인이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모가 주부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일체는
이상식이 문재인에게 건네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법리를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문재인 김정숙 부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의 이른바 대표회담 얘기입니다. 한동훈, 이재명이 대표회담을 합니다. 어제는 해병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검투세, 그리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25만 원 법입니다. 9월 1일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간 3+3 회담을 하는 것에 합의를 한 건데 의료대란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박정아와 민주당 이해식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표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 대표회담을 하는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어떻든 어제 중에 검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 중단, 민생회복 정치계획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을 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이 두 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을 한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 이 두 안건은 역시 대표회담 의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의 말이 이렇습니다. 회담 의제는 여야 3가지씩 총 6가지인데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정 갈등 및 의료대란 사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 이해식의 말이 이렇습니다.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을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칼처럼 자르니까 2,000명 늘리는 것은 전혀 양보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여야가 대표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들고 가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아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회담은 정식위 의장과 대변인이 배석을 해서 3+3, 3+3 형태로 총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유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다시 23%가 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 29일까지 그러니까 의료 갈등이 벌어졌던 29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총선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추락을 했죠. 당시로서는 사상 최저였는데 그 뒤에 21%로 다시 처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결국 5개월이 지난주까지 계속 바닥을 헤매면서 다시 23%. 결국 5개월이 지나는 동안 통치자의 기본 지지율로 불리는 30%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30%만 돼도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서 23%까지 처박혔고 2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29%까지 올라갔는데 또 추락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폭락을 해서 또 23%가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그 추이를 살펴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21%, 그리고 최고 29%. 무너진 지지율은 회복될 기미 없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 23%는 지난 4월 말 21%를 기록한 이후에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한 주 전 27%와 비교를 하면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20%대에서 4%포인트가 추락을 했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0%로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38%의 지지율을 그나마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이 노인층의 수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 외에 전 세대는 모두 윤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불과 20%, 40대는 10%, 30대는 11%, 그리고 16살부터 29세까지, 그래 20대 이 12%입니다.
이처럼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은 아주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50% 지지율을 기록을 한 70대도 사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전주보다 10%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엄청난 폭락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불과 57%의 지지를 받아 지난번 조사보다 7%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이제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비율이 7, 80%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50%가 못 됩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8%포인트가 빠진 것인데, 그리고 보니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이들은 노년층에다가 TK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1위는 외교입니다. 그리고 반면 부정평가 원인 1호는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응답자의 39%는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41%, 불과 2%가 높습니다.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전이죠. 그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컸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에 우려가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54%로 과장되었다는 응답자 34%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떨까요? 이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1%포인트가 높은 31%, 조국당은 조금씩 내려와서 이제 7%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당층은 26%입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내렸는데 지금 민주당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실제 우리 서민경제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29일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지도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춘 바가 있죠.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씩 다 낮췄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이 집값 상승으로 한국은행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3.50%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가계부채가 왜 급증을 합니까? 버는 돈보다 써야 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어렵고 서민이 어렵습니다.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상반기 수출 실적 개선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 원수로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분위기를 업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밤 9시 반만 되면 거의 모든 골목에서 다 불을 끕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폐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10%를 넘습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한 배경으로 꼽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게 정말일까요? 사실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직접 챙기는 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채소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한때 과일값이 올랐다가 과일값이 이제 회복을 하니까 채소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김치가 금치가 될 판입니다.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기자회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견해를 말하는 것은 사실 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등의 호황으로 수출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그나마 수출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계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등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영업자 800만 가운데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오랜 불황의 여파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사리 나타난 수출의 개선, 이 수출 개선세, 그리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 2% 정도로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는 이 물가 둔화세, 이런 일부 지표만을 앞세워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미 1896조 2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방송에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벌써 저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단 실질 가계부채는 2600조에 이르러서 중산층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573조였습니다. 아마 지금 2600조는 넘을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가계부채는 물론 과일 양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내가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에 가까운 90%대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중간에 일부 줄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일부 줄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늘었습니다. 1896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그리고 1145조 9천억에 이르는 국가채무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앞서 한국은행은 GDP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을 했죠. 이걸 왜 했을까요? 이 개편을 한 결과 지난해 국민 총생산이 2236조에서 느닷없이 170조 정도가 늘어서 2401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가계부채의 비율을 산출하는 부모가 커진 효과를 마치 정부의 정책 효과인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세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점, 국가채무 1145조 9천억, 그리고 가계부채 1896조 2천억, 이 두 개를 합한 총액은 무려 3042조 1000억입니다. 이는 우리 명목 GDP의 127%가 됩니다. 이거요. 무서운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모래성 위에 지은 아주 호화로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을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공감하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공감하는 국민들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수출 실적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 지표를 쭉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다시 호황 국민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 이런 시기라면 윤석열 정부의 뻥튀기가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정부는 늘 이런 뻥튀기를 했죠. 속은 썩어 들어가서 재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곡간을 텅텅 비우면서 윤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우리 경제를 일으켜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9일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진보가 보수보다 더 경제를 잘한다. 안보도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말입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말한 그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마치 우리 경제가 내실이 아주 튼튼한 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다행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까지 생각을 하시니 말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기자회견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평가보다 차라리 이 조국 당의 논평이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을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맡기겠다. 자, 그러면 집값을 낮추려면 공급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으로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금융이 불쏘시개를 했다는 지적은 쏙 빼놓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값을 부추긴 게 무엇인가? 무엇이 불쏘시개였나? 그게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부채 급증세가 나타난 시장의 불안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어쨌든 집값 폭등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내수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가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의대 정원을 두고 벌이는 윤한 갈등.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의 충돌 문제를 말하는데 9분이나 넘게 할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죠.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는 대통령 말과 달리 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이 주장을 말하고 있다. 지역종합병원 이런 데를 좀 가보라. 다시 연합뉴스 기자가 의대 2,000명 정원을 고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말하자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커지고 손 동작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고 격정적으로 말을 할 때 아래를 내리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는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짧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발언을 했죠. 뉴라이트가 한때 좌파에서 넘어온 신우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붕괴를 하고 아주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좌파들도 대우각성을 하고 우파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광복회장 이종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글쎄요. 저도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네오콘은 이념을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저는 네오콘은 알겠습니다. 그걸 번역한 신보수가 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뉴라이트, 새 오른쪽, 신우파, 이거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자들이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칭한 것이냐. 근데 그 중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하느냐. 또 어떤 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뉴라이트는 상당히 영역 자체가 새로운 영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2년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이 뉴라이트를 과연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할지 저는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종찬은 이 뉴라이트를 모른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역사 공부 좀 하라 이렇게 쫑코를 줬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고 하면 왜 뉴라이트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매국노가 되고 왜 친일파가 되는가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뉴라이트가 되는 겁니까? 자,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이른바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 20명 사건이 이 돈봉투 사건인데 지금 선고가 된 몇 사람은 모두 1심 유죄, 그것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현직 의원들은 이 형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배지가 달아납니다. 아마 지금 20명 중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 분이 10여 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지가 달아날 이유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사필 규정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원용하겠습니다. 노예는 돈을 살 수 있다. 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큰 소리를 팡팡 치지만은 그 돈을 받는 순간에 돈을 준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다. 남의 것을 탐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됩니다. 뇌물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